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싸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미 매우 고인물로 통하시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CEO 주기영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SNS상으로 30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 리안이시기도 한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마이애미에 계신 관계로 화상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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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 마이애미에 계신데요. 지금 몇 시예요, 대표님? 지금 여기 오후 8시요. 날씨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마이애미 날씨는 어떤가요? 저번 달에 허리케인이 왔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미국 날씨에 관심이 없어서. 그 크립토 퀀트가 한국에서 유망한 기업인데 마이애미로 그 이동을 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됐어요. 왜 이동을 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국 팀은 제품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아무래도 저희의 주 고객이 미국 월스트리트형 금융사들이다 보니까 그쪽이랑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 대부분의 개발팀 제품 디자인 이쪽은 한국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의 뭐 마이애미에 제가 뭐 거처를 두고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어떤 마켓 리서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 뭐 미국이나 좀 글로벌로 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개발 인력은 한국에 있는 거고, 이제 소수의 팀들이 미국에서 이제 뭐 세일즈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아요. 한국에 여전히 27명 있고요. 미국에 7명 정도 있어요. 마이애미에 있으면 실제로 좀 투자자들이나 뭐 크립토 진짜 인싸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요? 인사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게 트위터에서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사를 만나서 나 좀 팔로우 해줘 이렇게 하면 팔로우 해주거든요. 그게 조금 더 좀 유효해서 전략이.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한 20명 정도 같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트위터 많이 하시는 분도 아시는 뭐 우디 위트하이머라든가 어떤 밈을 많이 하는 그런 크립토 인싸들, 소위 여기 프로그래밍이랑 적합한 그런 인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비트코인 관련 세금이 네.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빌리언웨어들 막 진짜 암호화폐를 거의 뭐 수백 수천억이 아니라 진짜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로 왔어요. 여기랑 푸에르토리코랑 이제 시카고 셋 중에 하나로 다들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얘기를 또 항상 저희가 하잖아요. 투자 얘기할 때. 좀 마이애미에 있으면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이애미에 있으면서 뭐 기관의 움직임을 마이애미에서 포착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저 대부분 마이애미에 몰려 있다 보니 그 사람들끼리 좀 시너지가 있어서 마이애미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전통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뉴욕에 있는 상태고요. 일부 뭐 골만삭스나 일부 그 금융기관들만 조금 마이애미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골만삭스는 아예 마이애미 그 위쪽에 그 사무실 하나 차렸어요. 그렇게 좀 뉴욕에서 세금 관련 이슈 그리고 인재 영입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이애미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여기서 뉴욕 가는데 이제 왕복 비행기 값이 뭐 한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서 가는데도 한 2-3시간이면 가요. 서울 부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마이애미 있으면서 이제 뉴욕을 2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 크립토 투자를 해야 사실 좀 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 진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혹시 언제쯤에 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우선 그 시점은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을 미국이 좀 주도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ETF 승인이나 이제 비트코인 그 다양한 펀드 상품이 출시돼서 그 비트코인을 기관이 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락 이런 친구들이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이제 올해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커스터디 은행들도 같이 뭐 커스터디 솔루션을 이제
기관급 투자자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에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이 됐는데 이들이 들어오려면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코렐레이션을 사람들 뭐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뭐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담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그 이제 60일간의 어떤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S&P랑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뭐 0.64 막 이래요. 원래는 한 0.2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3배 넘게 오른 거죠, 최근에. 그 최근 한 2달 사이에. 뭐 시장이 다 이제 빠지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자산이 되기에는 그런 콜릴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좀 그분들이랑 하면 이제 이 기관급 투자자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나 피델리티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다른 기관급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M1 통화 그 서플라이를 전체 크립토 마켓캡을 M1 통화 공급량으로 나눈 거예요. 글로벌리 통화량이 많이 풀렸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기 전체 자산에서 배분하는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2017년, 18년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15년, 16년에서 2017년, 18년까지 좀 약간 계단을 하나 밟고 올라갔는데 요때는 우리가 왜 그러면 수치가 낮았다가 급격하게 상승했냐. 요때 상승장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새로운 그 거래소들이 뭐 파생 상품 거래소들 그리고 뭐 바이낸스나 우리가 흔히 아는 OKX, 후오비, 뭐 쿠코인 이런 친구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어떤 개미 투자자, 소매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서 새로운 돈이 들어왔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저번 상승장은 우리가 글로벌 통화량이 많이 풀려가지고 상승기 낮아요. 요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새로운 돈은 어디서 들어오냐라고 봤을 때 뭐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뭐 기관이 온다, 기관들의 돈이 온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글로벌 이제 커스터디 은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요게 이제 제가 뭐 랜덤하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글로벌 수탁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그 총량을 이제 순위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발췌해서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은행들이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대부분 2022년이에요. 한 2, 3일 전에 이제 BNY 멜론이라고 그 243년 전에 설립된 수탁 은행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고 가장 보수적인 은행인데 이 은행이 이제 비트코인 수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제 정말 천문학적인 수천조 원의 돈일 텐데 그 수천조 원의 돈이 보관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스타트업들이 뭐 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비트고 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뭐 이런 친구들이 하다가 이제 아예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수탁은행이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장벽이 없다. 우리가 비트코인 커스터디, 그 다음에 마켓 메이킹, 그러니까 브로커리죠.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산다고 했을 때 주문을 좀 대행해주는 애들. 뭐 그런 애들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이제 마켓 메이킹에 좀 전통한 그 제인 스트리트나 뭐 그 여러 이제 그 블랙락이나 여러 펀드들이 이제 들어온 상태고 데이터나 리서치 측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설명함에 있어서 저희 뭐 크립토 퀀트나 뭐 글래스노드나 뭐 난셈이나 여러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는 다 조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할 명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분이 그럼 언제 나오는 데는 뭐 아무래도 돈 많이 찍어내는 거 그리고 뭐 여러 매크로
전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고요. 매크로적인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그 콜리레이션이라는 게 다시 우리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주장할 만큼 좀 내려오면은 그 뒤에 이제 비트코인은 다이버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펀더멘털 지표들 좋아. 이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뭐 트위터 서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좀 친한 그리고 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설문을 받아봤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내년 그리고 또 절반 정도가 내후년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올해를 투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뭐 내년이나 내후년 중으로 뭐 기관들이 좀 유의미하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걸 좀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매크로가 좀 안 좋아서 당장은 기관들이 들어올 명분이 좀 부족한데 최대 펀드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가장 보수적인 은행조차도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적인 요소가 좀 어떻게 보완이 되면 더 큰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인프라는 더 좋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또 비트코인 ETF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ETF 승인도 이런 명분들이 좀 생기면은 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ETF 승인이 사실 기관들이 돈을 여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데 뭐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종의 기관들이 들어오는 기점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이유가 그거 말고는 특별히 들어올 어떤 그 게이트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락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프라이빗 신탁 서비스도 생겼고, 이제 이렇게 커스터디 은행들이 커스터디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기관들이 구매를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SEC나 이런 미국 부처들의 그 심리를 읽어볼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는 있는데 그 ETF가 승인되려면은 공식 트위터에서 저저번 달에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랑 인터뷰를 했어요. ETF 전문가인데 저는 ETF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SEC가 그거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 US에서 규제되고 있는 거래소들의 트레이딩 볼륨이 이제 전 세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뭐 한 7, 80%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미국 거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들,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하에 있지 않은 거래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베이런스 쉐어링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같이 이 오더북도 공유하고 그 거래 내역도 전부 공유를 해서 모니터링을 미국이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놔라 이런 건데 이거는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모든 거래량을 가져간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ETF 쪽은 기관들이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래도 저희 기관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이랑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프라이빗 트러스트 그다음 인베스트먼트 플랫폼 이런 거를 잘 구비해 놓자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는. 오히려 ETF보다는 인프라 측면이랑 이제 매크로 측면이나 이런 데 더 관심이 갖겠네요. 그쵸?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네네. 인프라랑 이제 내러티브. 디지털 금이라는 사람들의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될 때까지.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얘기를 좀 잠깐 또 해보자면, 저희 기영님께서는 CEO시기도 하지만 투자자이기도 하시잖아요. 투자 요즘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요즘 차트를 거의 안 봐요. 이게 네, 하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한 자산들 그런 거를 한 반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반은 조금 위험한 투자를 알트코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걸 마진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트레이더들한테는 그 죽음의 늪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 적으면은 본인이 이제 잘 예측을 했어도 이 차트가 그거대로 안 가요. 그래서 주요 자산 절반, 그다음 알트코인 절반인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 섹터별로 탑3를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덱스라든가 뭐 랜딩이라든가 섹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탑3는 앞으로 한 3년, 5년 지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미
3, 4년 동안 해오고 쌓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좀 옛날 데이터들을 보고 온증 데이터 걔네 많으니까 이게 배분 구조,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됐는가를 위주로 보고 가격이 얼마나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가? 지금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좀 그렇게 담고 이 기관들이 언제 오나만 좀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랑 알트를 5대5 정도로 가고 각 섹터별로 좀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도 좀 이런 데이터들은 눈여겨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표를 몇 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키를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해킹을 당해가지고 어디 묶여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트코인 이동했을 때를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 시가총액 계산한 건데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74%가 6개월 이상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가 6개월 이상 그냥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냅둔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 암호화폐 투자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을 사놓고 이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장이 심심하다는 얘기고 또 동시에 이제 오래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여기서 별로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 떨어졌고 굉장히 우리가 매크로하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팔면은 되게 손해라는 것도 자기들이 아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소들은 이제 오래된 코인들이 이동하는 거, 뭐 7년 이상 오래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번제자 코인들이 많아요. 뭐 솔직히 우리가 비트코인을 7년 이상 안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커스터디 솔루션을 이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USB 같은데 담아서 쓰던 비트코인이 그런 그 정도의 보안성을 가진 그 지갑을 사용하다가 이게 뭐 이제는 시장이 뭐 그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수조원이 됐는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그 커스터디 솔루션에 그거를 위탁을 하려면은 본인이 KYC를 해야 돼요. 그래서 7년 이상 오래된 비트코인들이 뭐 자금이 이동할 때 이렇게 불법 그 지갑들로 다 흘러 들어갔다 이런 내용의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7년 이상 된 비트코인들이 이동했을 때인데 이제 이게 뭐 10,000개 막 이렇게 이동했을 때 보시면 대부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뭐 한 13,000개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쪼개서 거래소마다 뭐 한 0. 몇 비트코인씩 넣었다가 뭐 0. 몇 비트코인 정도는 뭐 KYC가 필요 없는 거래소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KYC를 안 하고 마이크로하게 계정들 대포 계좌들 만들었다가 거기서 현금화하고 그거 다시 합치고 막 이런 류의 트랜잭션을 한 경우가 좀 종종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암호화폐가 막 여기서 또 급락하기 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대표님 정리를 해보면 그 74% 정도가 6개월 이상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사실 매도가 많아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걸로 봐도 될까요? 이것도 뭐 데이터인 거지. 뭐 정확하게 이제 투자 전략이 나오려면은 뭐 다른 것도 봐야겠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학교 때 눈치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눈치 게임 1, 2 해서 지금 거의 다 일어나는 상황이고 안 일어난 사람이 7년 이상 비트코인을 안 움직인 사람만 안 일어났어요. 다 지금 손해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트위터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베이스 프라임 뭐 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위한 코인베이스의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관들이 사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이용해서 브로커리지를 했다. 1000비트를 샀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샀거든요. 테슬라나. 걔네가 그걸 사면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마켓 메이커들이 그 주문을 실행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나 뭐 제미니 커스터디나 이런 수탁 지갑들로 옮겨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자금 빠져나간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그 자금 빠져나갔을 때의 볼륨을 그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 평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들의 평단가에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걔네 평단이 한 22만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도 뭐 자기 그 평단가 근처에 와 있거나 물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관들은 뭐 제가 앞서 얘기한 기관들이랑 좀 달라요. 그 앞서 얘기한 기관들은 전통 금융사들, 우리가 아는 뭐 블랙락, 막 골드만삭스 이런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대기업이에요. 뭐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020년, 2021년에 비트코인 잔뜩 사겠다고 한 IT 기업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투자가들도 많이 물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기관 투자자들도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매도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펀드나 이제 전통금융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 블랙락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도 지금 시작하는 이유도 그냥 이건 제가 들은 거라서 블랙락한테 그냥 비공식적으로 펀드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극대화하려면 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다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도 다 대부분 동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매크로 이슈만 빼면은 비트코인은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닥일 때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는 것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로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기관들이랑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옮기지 않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네. 그쵸. 빨리 돈 벌고 싶어 그쵸. 하니까 사람들은. 투자는 또 심리전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시장 안 네네. 좋잖아요. 요즘 시장 데이터로 봤을 때 좀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되나요? 어떻게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요, 요즘 시장?